예. 네, 파일을 잠시 잊어버려가지고 진행에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인공지능을 설명했는데 머신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뒤에 이제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 해서 신경망이 있는데 오늘은 Artificial Neural Network에 대해서는 조금만 들어가고 다음에 그 부분은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그거를 특히 비전이라든가 비디오, 진동, 사운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예를 좀 더 다룬 후에 신경망을 뉴럴 네트워크 쪽에 집중해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가볍게 슈퍼바이즈드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리인포스드 러닝을 좀 설명을 하는데 이 세 번째 말한 Artificial Neural Network은 다음에 자세히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앞에서 말했던 인공지능의 전체 중에서 어떤 학습을 하는, learning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떤 환경에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태스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퍼포먼스 메저가 P로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소프트웨어 말이죠. 자, 그 중에서 머신러닝의 형태가 슈퍼바이즈드냐, 언슈퍼바이즈드냐라고 구분합니다. 슈퍼바이즈드는 뭐 감독자가 있다. 언슈퍼바이즈드는 무감독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학습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정답이 존재하는 것, 그 정답이 제대로 나올 때까지 학습을 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면 슈퍼바이즈드고, 학습에 있어서 인풋 데이터는 주어져 있으나 그것이 어떤 아웃풋 데이터와 연계돼야 되는지, 즉 결과와 연계되지 않은 인풋만을 갖고 있는 데이터인 경우에도 우리는 뭔가 학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주로 unsupervised learning은 classification, 데이터들을 몇 가지 군으로 구분하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러나 supervised learning은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 예를 들면 날씨를 예측한다든가 이 사람이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걸 맞춘다든가 하는 타겟을 갖고 적용할 때 우리는 주로 supervised learning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앞에서 말한 딥러닝이라든가 최근의 많은 러닝, 특히 뉴럴 네트워크 기반 러닝에서는 unsupervised와 supervised가 합친 하이브리드한 형태의 러닝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은 제가 뉴럴 네트워크라 말했는데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도 불립니다. ANN. 그래서 인간의 뇌와 같은, 뇌에 속에 있는 뇌세포와 같은 뉴런들을 인공적으로 정의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것들이 링크하고 어떤 특별한 구조를 따르게 마치 뇌의 우리 세포들의 구조가 뇌세포의 구조와 어떤 층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층을 이루고 있는데 그 층과 같은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서 뇌처럼 어떤 기능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Artificial Neural Network의 목표입니다. 사람은 회백질이 있고 또 회백질, 비회백질이 있는데 그 회백질 부분과 여러 가지 인접한 그 뇌 형태에 보면 뇌세포들이 층을 이루어서 있고 각 층들은 뭔가 다른 형태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낮에 일어난 사건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도 가장 최근까지 각광을 받고 있던 것이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에 의한 응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레이어가 대개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를 갖는 그 포워드 패스와 백워드 패스의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 알고리즘이었는데 이 백프로퍼게이션이 바로 초창기에 침체를 겪었던 어떤 우리 인공지능을 한번 1차 부흥을 일으켰던 핵심 역할이 바로 이 백프로퍼게이션이었습니다. 바로 뉴럴 네트워크의 러닝 학습 알고리즘이죠. 이 백프로퍼게이션이 한때 상당히 승승장구하다가 역시 다시 또 침체기를 맞았다가 최근에 더 뛰어난 딥러닝으로 살아났다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이후에 백프로퍼게이션의 원리와 이것이 딥러닝으로 발전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리즘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오늘은 이 앞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Artificial Intelligence 지난주에 설명했었고요. 예, 오늘 어떻게 그 AI가 마치 리저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말했는데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Cognitive Science, 인지과학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지과학은 상당히 광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 또는 사람과 동물 또는 사람과 기계 사이의 인포메이션을 다루는 크게 큰 영역인데, 만약에 코그니티브 사이언스가 굉장히 역할을 잘 하고 성과가 좋았다고 하면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전을 했겠죠. 그러나 불행히도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미제로 남아있고 어렵습니다.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는 꼭히 따져본다면 바이올로지 쪽에 많이 연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바이올로지는 사람의 어떤 뭐 약품이라든지 트리트먼트 쪽으로는 많이 발전했으나 이런 인포메틱스 쪽으로는 그다지 향만큼은 발전을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공계의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어떤 연산 능력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아직 부족한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속에 포함된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조금 비현적으로 이제 도달해지게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인텔리전스를 다루는 쪽이죠. 그건 역시 광범위한 부분인데, 인공지능을 인텔리전스, 즉 지능을 다룬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학습이다, 러닝이다.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바텀업 과정으로부터이죠. 데이터로부터 뭔가 학습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거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바텀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임의적으로 준 룰이라든가 탑다운의 어떤 함수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 다 인공지능의 도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근데 그 학습 능력은 주로 과거에 뉴럴 네트워크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능력인데, 그것이 최근 딥러닝을 통해서 많이 혁신을 갖고 왔다. 그렇습니다. 사실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는 많은 심리학자라든가 바이올로지라든가 또 수학자들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째 보면 우리가 학교가 불교 학교인데 불교에서 다루고 있는 유식론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코그니티브 사이언스가 바로 전체적인 인간의 어떤 생각의 진행 관계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인공지능은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조금 좁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닝은 어떤 모델에 따라서 어떤 러닝 학습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을 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고, 데이터 마이닝은 이제 그 중에서 패턴을 갖다가 설명하는, 패턴을 사람이 가설을 세웠을 때 그 가설이 옳으니 안 옳으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특히 그 방법 중에는 스태티스틱스, 통계학이 많은 정량적인 분석 역할을 해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머신러닝에서 아직 지금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도 머신러닝 안에 포함된 이야기고,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도 최근에 도드라진 것이 바로 딥러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딥러닝 쪽에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나비디아에서 많은 정의를 새로 하고 있는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기계가 보여주고 있는 인간과 같은 지능이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흉내낼 수 있는 컴퓨터의 능력이다. 또 머신러닝은 인간의 그러한 인공적인 지능을 달성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다. 머신러닝 자체가 AI 하나의 서브셋이다. 그래서 경험으로부터 학습할 수 있다. 딥러닝은 그러한 학습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주는 하나의 기술로서 머신러닝이 한 서브셋이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뉴럴 네트워크의 발전된 형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좀 더 이제 오늘의 더 깊은 주제가 되겠는데, 인공지능의 하나의 어프로치로서 어떤 원리를 정확히 설명을 하진 않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지를 말하진 않지만 데이터로부터 자동적으로 스스로 프로그래밍한 것 같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태스크를 부여하고 많은 경험, 즉 데이터를 부여하고 지표, 퍼포먼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탑다운으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바텀업, 즉 데이터나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 인간도 물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능이 높죠. 그러나 인간은 단순히 경험만 그 자체로 많은 것이 아니라 경험을 씹어서 중요한 패턴으로 요약 정리하죠. 특히 우리는 매일매일 잠을 자면서 낮에 일어났던 데이터들을 밤중에 씹어서 나의 어떤 소중한 패턴으로 만들죠. 그 잠이 대단히 중요하죠. 공부 잘하는 학생을 보면 잠도 많이 자는 학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잠도 많이 자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는 자면 안 되고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일단은 원초적으로 많이 쌓인 경험 그 자체 데이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데이터를 씹어서 갖고 있는 데이터까지보다는 아닌, 조금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사람의 어떤 그 프로그래밍을 보면은 많이 알고리즘을 미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주어져서 아웃풋이 나오는데 사전에 어떤 알고리즘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사람이 그런 스스로 자기가 이미 노하우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알고리즘으로 정의를 해서 짜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프로그래머들이 자신의 경험을 인간의 측면에서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복잡하게 올리죠. 자기 알고리즘 이렇게 쉐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많은 알고리즘, 인간이 만든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로부터 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는 단지 계산 기계일 뿐이죠. 지금도 역시 많은 인공지능 솔루션이라는 것이 프로그래머가 갖고 있는, 혹은 프로그래머가 전문가한테서 자문을 받은 그 내용을 알고리즘으로 변환시켜서 단순히 연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도메인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그거를 코딩을 하는 코딩 개발자 효율에 따라서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사람이 프로그램을 직접 코딩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알고리즘을 집어넣은 것이다. 즉 어떤 절차를 집어넣은 것이다. 다음에 머신이 어떤 데이터로부터,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가 사람이 직접 해줬던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프로그래밍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데이터로부터 프로그래밍이 생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데이터로부터 어떤 학습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솔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의 역할은 그런 그 데이터로부터 학습이 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사람이 코딩을 해주는 것이죠. 근본적인 알고리즘도 없이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머신러닝의 필요성은 프로블렘 솔빙에 있어서, 현실 많은 문제에 있어서 함수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풀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 적분, 많은 공식들을 배웠죠. 그것이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배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함수들이 대개 현장에 나가보면 1차 함수, 뭐 한 2차 함수 정도 이상 잘 쓰이지 않습니다. 많은 복잡한 미분, 위함수, 적분 함수들이 수학적으로 풀 수 있는 경우들이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시간적으로나 다음에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기계에게, 데이터에게 의존해서 풀도록 하자. 그래서 특히 보이스 레코그니션이라든가 자율운행 로봇 같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의 문제는 그 모든 문제에 맞는 함수들을 사람이 다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마치 함수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기능, 즉 머신러닝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최근에 와서 머신러닝이 더 각광을 받게 된 것은 과거에 불가능했던 수많은 데이터, 빅데이터가 가능했었다는 거죠.
이제 RFID라든가 IoT도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수많은 데이터 공급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급하게 됐죠. 사실 인터넷이 없었다면 빅데이터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머신러닝도 아마 불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빅데이터가 가능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었고 최근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발전해서 사람의 속력으로는 뭐 사람은 대개 뇌세포 하나가 1초당 뭐 100개 이내 연산밖에 못한다고 하죠. 그런데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소자가 한 1초당 실의 구성,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속도, 이런 것들이 이제 머신러닝을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그 비즈니스의 어떤 구현, 바로 머신러닝이 직접 관련됨으로써 어떤 경제학적인 가치를 갖게 되었고, 따라서 많은 산업체들이 이제 AI와 결부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런 머신러닝의 산업적 가치는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머신러닝은 데이터 마이닝이라든가 인포메이션의 검색이라든가 텍스트 마이닝, 웹 마이닝 이런 쪽에 빅데이터와 연관되어서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요즘 데이터 애널리틱스 또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이커머스 이런 그 크레딧 카드의 어떤 부정 사용과 같은 실제 우리 생활에 유용한 그런 알고리즘과 연관되어 있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언어를 갖다가 번역하거나 트랜슬레이션, 또 챗봇으로 확산되는 이 챗봇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될 분야라고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친구를 만들어주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서라든가 전자장비의 자동 컨트롤 이런 것들이 챗봇에 의한 명령 하달 이런 것들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컴퓨터 비전이라든가 객체를 디텍션 한다든가 트래킹 한다든가 내비게이션, 로보틱스라든가 자유로운 행차, 컴퓨터 그래픽스라든가 그다음 애니메이션, 게임, 그다음에 이제 핀테크 같은 분야, 다음에 바이오 인포메틱스라든가 파마수티컬 같은 의학 분야에도 머신러닝이 이제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알고리즘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머신러닝에서 다루고 있는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함수적인, 그다음에 데이터적인 특징 어떤 문제 영역을 보겠는데, 사실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도 전체적으로는 인공지능의 영역을 다루기도 합니다. 보통 리그레션은 우리가 많이 배웠죠.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X축에 따라서 어떤 Y값이 변화할 때 이것을 기본적으로는 1차 함수로 피팅을 해보자. 1차가 안 되면 2차로 해보자. 아니면 뭐 익스포넨셜이나 로그로 한 피팅을 해보자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던 미래 데이터를 예측하자. 리그레션은 주로 예측에 더 많은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인공지능이냐? 인공지능에서 다루기도 하죠. 사실 지금 뭐 통계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그 주된 방법 중 하나로 리그레션이 쓰이죠. 반면에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십자와 동그라미로 표시된 두 가지 데이터를 구분하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혹은 좋은 VIP, 일반 혹은 뭐 제대로 된 결과 혹은 나쁜 결과,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많은 머신러닝이 이러한 프로블럼 솔빙하는 예제로 이루어져 있죠. 예, 아마 그 여러분들이 이미 리그레션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진 않겠는데, 그래 리그레션이라고 하면 y 이퀄 wx 플러스 b라고 하는 선형함수에 있어서 파라메타인 w 벡터와 b 벡터의 값을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이 함수는 사물을 리니어하게 보기 때문에 다소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너무 먼 미래의 것을 예측한다고 하면 되게 에러가 많이 나겠죠. 여기서 WB라고 하는 벡터들이 이제 파라메터가 될 테고, Y 이퀄 B, Y 이퀄 WX 플러스 B라는 것이 실제 데이터인 Y 값과 우리가 피팅한 데이터인 F, 데타, XI와 비교를 해가지고 그것의 평균 제곱 오차를 최소로 하는 파라메타 W와 B를 구하는 방법은 이미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더 좋은 솔루션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리그레션 입장에서는 W하고 B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인공지능에서 다루느냐 단순 어떤 그 분석적인 방법으로 다루느냐의 차이는 이것을 2차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걸 미분을 통해서 W와 B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분석적인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만약에 인공지능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초기에 W와 B의 초기치를 갖습니다. 그 초기치를 가지고 우리가 J로 이제 디파인된 에러 함수를 구합니다. 그 에러 함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W와 B의 감소 또는 증가 방향을 정해서 그걸 정한 방향으로 바꿨더니 그 다음에는 베타 2라고 하는 파라메타 벡터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포인트 속에서 우리는 에러를 줄일 수 있었다. 즉 어댑티브하게 계속해서 맞춰 나간다. 어댑티브하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조금 더 인공지능적인 방법을 따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도 어떤 한 가지 솔루션을 제시했다가 그 솔루션이 조금 성과가 좋지 않을 때는 시행착오적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혹은 직관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고 새로운 해가 더 좋은 결과를 낳아주면 만족을 하고 다시 또 그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어댑티브한 형태는 사람의 뇌도 보여주는 형식이라서 리그레션으로만 놓고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어댑티브하게 풀어나간다고 하면 인공지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계산의 예인데 초기가 X하고 Y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주어져 있고 델타의 값들이 0.1과 4.0으로 주어진 간단한 예제에 있어서 초기 에러가 0.8이 나왔는데 이것들이 0.8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델타 0.8이 0이라고 하는 다음에 파라메타 값으로 조금 바꾸어서 계산했더니 에러가 줄었고 조금 더 계산하기 위해서 더 에러를 갖다가 줄이는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의 포인트에서 파라메타 도메인 상에서 한 점에서 또 다른 파라메타 값으로 변화해 나가는 그 디크리먼트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그 자체도 미분적인 방법을 많이 씁니다. 어쨌든 미분적이든 경험에 의한 방법이든 간에 우리가 대개 데이터를 쓸 때 처음 피팅한 것보다 두 번째 피팅이 조금 더 세 번째 거의 완벽하게 찾아가는 과정이 어댑티브하게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머신러닝적인 형태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어떤 J라고 표시된 에러 함수 중에서 J 값을 최소화시키는 argument, 즉 베타라고 하는 파라미터 베타를 찾아가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을 알고리즘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초기에 세타1을 설정하고 저것이 그렇게 해서 얻어진 J, 즉 에너지 또는 에러가 0보다 훨씬 크다면 한 번 더 이터레이션을 한 번 더 돌리는 거죠. J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어떤 세타의 변화를 구해서 세타에 반영을 하고 다시 또 그것을 에러를 구해보고 이런 것을 계속 적용해 간다면 다만 여기서 인공지능 요소라는 것은 델타, 세타라고 하는 세타의 변화량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그 인풋이 주어졌을 때, 아웃풋이 구해졌을 때, 어떤 그 새로운 인풋이 주어지더라도 더 비슷한 데이터를 결과를 내려면 우리가 슈퍼비전에 의해서 그 관계성을 만들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의 하나의 방법 또 제시하고 있는데 이건 다음에 머신비전을 할 때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머신비전 이야기가 좀 더 나오고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사실 예전에 딥러닝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방법인데 우리가 카메라로 주어진 사람의 그 이미지들로부터 부분 정보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것도 일종의 초기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찾아냈는데 이것들을 조합해서 점점 해서 사람의 얼굴로 찾아가는 과정 이런 것도 바로 이제 머신러닝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딥러닝에 보면
초반에 주어진 이미지를 갖다가 unsupervised learning을 통해서 그룹핑해서 이와 같이 부분해서 다시 조합해서 좀 더 큰 형태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이미지가 누구냐라고 배우는 것은 이제 연결 짓는 것은 supervised learning으로 많이 하죠. 이런 방법들이 이제 좀 설명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알고리즘들은 지금 깊이 설명하지 않고 나중에 딥러닝을 할 때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슈퍼비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슈퍼바이스 중에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만드는 것도 앞에서 말한 딥러닝이라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데이터 지금 사실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가 n by n이면 굉장히 큰 차원의 n 자성이 인풋 차원이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2차원 정도로만 줄여서 생각해 볼 때 이미지 즉 하나의 점들은 하나의 주어진 이미지는 혹은 부분 이미지라도 어떤 2차원 도메인 이상의 한 점으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룹핑을 한다면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사람이고 이거는 고양이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나중에 다시 설명을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mi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reinforced learning에서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제이긴 한데 supervised learning은 아니고 일단은 인풋 데이터를 갖다가 어떤 형태로 그룹핑을 하고 다음에 전체 데이터 중에 일부만을 가지고 supervised learning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학습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어떤 종양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종양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려면 의사 선생님이 요건 종양이 있는 이미지고 요게 종양이야 라고 표시해주는 마킹을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가급적이면은 그런 마킹을 하지 않은 그냥 그 아웃풋이 없는 쉽게 말하면 그냥 unsupervised learning에 적합한 데이터를 주로 갖고 일부분의 데이터만 이용해서 supervised learning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semi-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은 이제 다른 그 변화된 어떤 러닝 방법에서도 많이 적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시 또 설명하기로 하고 앞에서 말한 reinforced learning을 잠깐 언급했는데 reinforced learning은 이제 근본적으로 개념이 어떤 상태로부터 그 상태 그렇게 perception 된 상태가 결과를 인풋으로부터 결과를 내줬을 때 결과가 바로 틀리다 맞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 결과를 보는 사람 또는 어떤 평가 솔루션이 그것에 대한 만족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만족도가 늘 완벽하게 일관적이냐 꼭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즉 데이터에 있어서 아웃풋이 정확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 없을 수도 있겠죠. 심지어 그러나 그 아웃풋에 대해서 어떤 리워드라는 걸 줌으로써 마치 우리가 개를 키울 때 개에게 적당하게 훈련을 시킬 때 어떨 때 많은 그 음식을 주느냐에 따라서 개가 내 눈치를 보면서 저희 눈치를 보면서 행동을 다르게 하겠죠. 그렇게 어떤 리워딩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찌 보면 이건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하나의 비슷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그 성과와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용할 그 가능성이 높고 성공적으로 그 다음에 reinforced learning의 영역이 현실적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 같은 supervised, unsupervised learning, 그 다음에 deep learning과 같은 복잡한 learning과 shallow learning 같은 레이가 몇 개 안 되는 learning이 이제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의 어떤 그 도메인 속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 가지 표시된 것들이 바로 알고리즘의 예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은 신경망의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신경망을 배울 텐데 사람의 뇌세포가 뉴런이라고 합니다. 뇌세포는 사람 머리에 1000억 개나 되어 있고 그 뉴런들이 서로 연결됐을 때 nerve라고 하고 있어요. 뉴런은 몸의 속에 뇌를 구성하고 있는데 사람의 뇌는 너무 신기하죠. 이런 뉴런이 어떻게 해서 그 인공적인 정적인 것을 처리할까. 그럼 유연성이 너무나 커서 이 뇌에서 일부분이 다치거나 어떻게 사고가 나도 다른 뉴런이 대응을 한다는 거.
또 각각의 뉴런의 컴퓨테이셔널 능력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신비한 능력입니다. 사실은 이제 옛날 초기에 뉴럴 네트워크가 지금으로부터 한 70년쯤 전에 처음 인공지능을 연구할 때부터 뉴럴 네트워크 이슈는 나왔던 것이고, 그때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컸었죠. 그러다가 말씀드린 침체기가 왔었던 것인데, 오늘날 와서 다시 딥러닝을 통해서 이 브레인이 다시 각광을 받고 제대로 된 모형을 만들자, 뭐 이렇게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럴 네트워크는 지금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전통적인 뉴럴 네트워크 이전에, 즉 딥러닝 이전에 전통적인 학습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왔느냐를 2주간 강의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신경망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졸지 않고 잘 들었기를 기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